인주입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고독사 관련된 연구를 꾸준히 제가 맡아서 하면서 2016년에 서울시 고독사 통계를 한번 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고독사 통계 마련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 작업을 하는 가운데에서 중간 자료 정도를 가지고 오늘 발표를 할 거고요. 특히 이제 고독사와 자살을 연결시켜야 되는 자리인데, 앞에 이제 황 교수님 얘기하시는 걸 제가 쭉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굉장히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인 상황이 지금 동일하고, 그다음에 고독사 발생률도 중장년에서 특히 남성에서 아주 높게 나타나고요. 대체로 굉장히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던 분의 처참한 결과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특성들이 매우 유사한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약간 좀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조금 키워드들을 조금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점과 또 특히 이제 자살과의 연관성들을 조금 오늘 좀 찾아보려고 하고요. 특히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저희가 이제 이번 자료를 통해서 파악한 여러 가지 이제 실질적인 삶의 문제, 그다음에 사례들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발표 자료는 얼마 전에 저희 재단에서 했던 이제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포럼의 발표 자료로 사용했던 자료를 좀 각색해서 가지고 왔고요. 실제로 이제 고독사와 관련된 통계는 자살 통계처럼 매년 국가에서 나오는 통계 자료로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다행히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된 고독사 예방법 약칭인데요. 고독사 예방법에 따르면 그 경찰의 변사자 자료 등들을 활용해서 고독사와 관련된 통계를 낼 수 있게끔 이렇게 법으로 조금 정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부분들이 조금 이루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에서도 이제 경찰청 자료들을 입수해서 분석하는 것들도 차후에 조금 남겨져 있고요. 이번 자료는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고독사 현황입니다.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서울시가 관리하는 현황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공공에서 알고 있는 고독사예요. 공공에서 알고 있는 고독사가 지금 제가 이제 분석한 자료에는 고독사 위험이라 그래서 좀 값이 큰데 2020년에 총 5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공공에서 알고 있지 않은 굉장히 많은 고독사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된 것은 변사자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현황은 1차적으로는 서울시가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서울형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주고 있는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가셨을 때 장제급여라는 걸 드리죠. 그 대상자들에 대한 자료들을 저희가 분석할 수 있었고요. 또 한 측면으로 서울시가 각 구와 동으로 내려서 취약계층 사망사건 동향보고라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말에 굉장히 우리를 충격에 안겨줬던 서초구 모자 사건이라던가 이런 게 대표적인 취약계층 사망사건 동향보고에 올라오는 사건들이에요. 관련해서 내용들을 수집하고 전체적인 통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분석한 것이 오늘 자료입니다. 네, 다음 장이 안 넘어가는데. 네. 예, 그래서 장제급여 수급자란 무엇인가 잠깐 제가 소개하는 자료를 마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 사망사건 동향보고란 어떤 것인가 잠깐 소개했습니다. 장제급여 수급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국민기초수급과 서울형 기초수급의 이제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다 기준을 만족하시는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장제급여 수급자가 됩니다. 근데 최근 서울시 이제 동주민센터의 여러 가지 이제 보고에 따르면 사망하시고 나서 장제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즉 그전에는 공적인 지원 대상이 아니었는데 사망하시고 나서 이분 가족도 연계가 안 되고 그러니까 무용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견돼서 사망하고 나서 공공의 지원 대상이 되시는 거죠. 그런 사례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는 장제급여 수급자들을 좀 분석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렸던 취약계층 사망사건 동향보고를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네, 다음 장이 네. 자료 분석은 두 자료를 묶어보니까 총 6,697건의 자료가 있었고요. 2020년 1월부터 12월에 발생한 모든 건수였습니다. 그 건수들이 모두 다 고독사 아니고요. 이 중에서 고독사를 분류한 기준들을 말씀드릴게요. 이들 중에 실제 사망하신 분들인데 사망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 자료를 보시면 사망 장소 분류에서 주택이 나오죠. 주택이 총 21.1%인데 2020년 사망 통계에 따르면 주택에서 사망한 경우가 15.6%예요. 그거보다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장제급여 수급자와 동양보고에 올라오는 사망 건수는 집에서 사망하시는 게 전체 비율보다 높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남성의 비율입니다. 전체 사망 통계에서 남성이 54%를 차지하는데 이 자료의 남성은 57.5%입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좀 높습니다. 따라서 이 전체 이제 사망자들 전체 경향과 그다음에 저희가 입수한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제 위험한 사망이라고 볼 수 있는 이분들의 자료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고독사에 대해서 좀 정의를 먼저 그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다음 장. 네, 고독사란 이번에 말씀드렸던 그 고독사 예방법에 따르면 이 법이 있기 전에는 고독사를 노인복지에 한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곧 죽음의 문제는 노인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제 법적 행정적인 관점에서 이제 제도적 관점이 드디어 달라졌는데요. 고독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로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이 정의는 서울시 조례가 2018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조례에서 이미 이 정의와 동일한 어떤 정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서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해서도 정의를 했는데요. 그 위험자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의해서는 저희가 통계 자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분석 자료를 좀 정의를 했습니다. 제1 기준으로는 단절되어 혼자 임종한 사례,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6,670몇 건의 사례들 중에 자료 분류 시 1인 가구이며 그리고 집에서 사망한 경우를 1기준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법에서 얘기한 일정 기간 이후에 발견된 죽음이라는 게 사실 어떤 극단적인 고립 상황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살다 혼자 죽었는데 그 뒤에도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어서 시신이 집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이제 이런 시신일 경우 우리는 확실한 고독사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일정 기간이 흐른 뒤에 발견된 죽음이라는 것이 매우 애매합니다. 도대체 일정 기간이 언제까지야? 라는 게 행정에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 돼서 이걸 조금 구체화시키는 것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하지만 되게 위험합니다. 이게 정해지고 나면 어떻게든 고독사가 아닌 방향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네, 그 기준을 잘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실제로 고립된 삶의 죽음이었다면 그것을 고독사라고 봐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이후에 발견되었다라면 그만큼 극단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튼 그래서 분류할 때 시신이 부패된 경우 통상 이제 3-4일 후에 집 안에 있다면 부패가 시작되는데요. 부패망이 생기고 부패액이 흐르고 구더기가 생기고 파리가 날아다니고 냄새가 납니다. 그런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고독사 확실한 이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들이 함께 다 만족되는 것을 고독사라고 정리할 수 있었는데 그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52건이었고요. 고독사 위험은
1 기준을 만족하되 2 기준은 확인되지 못한 사례를 고독사 위험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미 이제 돌아가신 사망 사례 중에 그 관련된 흔적이 있는 경우를 저희가 분류한 거죠. 예. 그렇게 해 봤더니 이제 저희가 고독사 확실과 고독사 위험을 다 합친 자료를 고독사 위험에 넣었기 때문에 요 자료를 가지고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특성들을 좀 총괄표로 보여 드렸는데요. 전체 고독사 위험 건수가 6,000 몇 건 중에 978 건이었습니다. 이분들이 혼자 살다가 혼자 돌아가신 사례이죠. 이 중에서 남성이 많이 나타났고요. 65.7%. 그다음에 직업은 대체로 무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자들은 대체로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경우에 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무직인 경우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활근로를 한다든가 일용근로를 하는 분들, 택배 노동자도 단 1명이지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직업 특성도 볼 수가 있었고요. 수급 여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거의 다 수급자였고, 특히 이제 사망 사건 동향 보고에는 수급자가 아직 안 되신 일반 분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주거 특성이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항상 조금 이게 낙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요. 서울시라는 곳이 주거비가 굉장히 비싼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거비가 덜 드는 곳, 그러니까 취약한 주거에서 이런 사망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거 특성을 보시면 가장 많은 게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은 이제 세대별로 따로 소유주가 있는 게 아니라 집을 분할해서 이제 이렇게 세주는 그런 집들이죠. 그리고 고시원도 있고, 특히 쪽방이나 여관에서 발생하는 건들도 상당히 있고요. 주택들도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임대 아파트가 있었고 일반 아파트가 가장 적었죠. 이런 어떤 특성들을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주거 취약계층, 그러니까 소득이 불안정하고 적고 거의 없거나, 아니면 서울이라는 곳에서 살기에 굉장히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주거에서 사시는 분들에서 나타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자살 비율이, 사인에서 자살이라고 분류된 비율이 총 47건으로 4.9%에 해당했습니다. 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이제 성별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주거 형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거 형태별로 조금 이제 보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공적 지원 같은 경우는 위험층에서 모두 다 거의 대부분 공적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자료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중에서 일반 계층이 한 13건 정도가 됐다는 걸 확인해 드립니다. 네. 다음 장. 네. 그리고 이제 인구와 성별을 제가 이제 연령별로 조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단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5세 간격으로 있는 그림이고, 그다음에 10세 간격, 그다음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2020년 사망자의 성별과 연령 구간 10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가운데 있는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여성은 사망자 연령 패턴의 그림과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전체 사망 연령은 80세 이상, 70에서 80세가 가장 많은 데 비해서 고독사 위험 계층은 60대, 50대가 굉장히 두텁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의 50대, 60대, 특히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60대 중에서도 64세 이하, 그러니까 노인 계층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의 분들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령층이 사실은 2016년 제가 고독사 발표할 때 50대가 충격적으로 많다라는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 연령대가 그대로 좀 나이를 먹은 이런 패턴들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 계층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인구 집단으로 두터운 베이비 부머 세대 이거든요. 노인으로 진입을 했거나 아니면 노인으로 진입하기 바로 직전의 분들, 이 분들의 계층에서 인구 집단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또 이런 현상도 더 숫자로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분포도를 한번 보시면서 고독사라는 것이 실제로 남성의 영역에서는 조금 특이한 죽음의 통계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령 측면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네, 다음 장이 자, 그다음에 이제 주거 특성인데요. 원래 절대수가 이제 또 남성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특징적으로 많게 보여지는 남성에서 더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먼저 주거 분류를 보시면 다가구가 다 많지만 남성에서 더 많이 주택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고시원이나 쪽방 여관 같은 곳에서의 주거 특성은 여성에선 거의 미미하고 남성에서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자료가 공적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망 시 어떤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이분들이 장제급여 대상자이니만큼 즉 여러 가지 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받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공공 모니터링이에요. 차동의 플래너들이 그다음에 간호사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모니터링하고 상담하고 이런 것들 이거 분기별로 1회 아니면 반기별로 1회 정도씩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직접 방문해서 상담한다던가 이런 공공 모니터링의 대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가족들이 돌보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특히 또 요양보호사들의 돌봄을 받는 경우 물론 다 노인층이 많았지만 여성이 더 많았고 그다음에 남성, 여성의 연령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돌봄 SOS라고 재작년부터 시작한 서울시의 돌봄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서비스망인데요. 이 부분에도 상당히 서비스를 받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 계층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노인에게 했던 독거노인 지원 사업이 최근에 맞춤형 돌봄 사업이다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 맞춤형 돌봄 사업에서 생활관리사가 서비스를 하고 생활관리사가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IoT 기기를 이용하기도 해서 움직임 감지 센서에 잡히지 않으면 생활관리사가 출동한다던가 이런 방식의 서비스들이 지금 서울시에 좀 퍼져 있는데 이 서비스를 받고 계셨던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민간 지원의 반찬이나 도시락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 계셨고 병원을 가시는 분이나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실제로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 이런 어떤 돌봄 서비스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조금 갖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들이 이제 사망 직전이나 사망 시기 정도에 이제 주로 호소했던 문제점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로는 건강 문제였습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 암, 투석을 하신다던가 또 장애를 가지고 계신 경우도 상당히 있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채무를 계속 가지고 계셔서 문제가 있다거나 생계가 곤란하다고 항상 이제 상담을 한다던가 또 단절과 거부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완전히 서비스를 거부하고 치료를 거부하고 그리고 누군가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불신하고 이러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생활관리의 어려움으로 냄새 등이 너무 많이 나서 주변에 민원의 대상이 되는 대상자들도 상당히 있었고요. 또 실패와 낙담, 그러니까 사업 실패, 또 지속적인 자살 시도 이런 것들을 했던 분들도 계시고 또 낙후된 주거 때문에 주거를 전환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도 상당히 계셨습니다. 이런 어떤 특성들을 조금 보고 특히 남성에서 조금 더 나타나는 문제들로 여성에서는 전혀 없었으나 그런 문제들로 경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낙후된 주거 문제까지 조금 더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네. 이건 조금 복잡한 그림 같아 보이지만 이제 질병에 대한 분류였습니다. 질병이 굉장히 다양한 질병들을 많이 저희가 이제 분석할 수 있었는데 가장 많이 나타난 질병과 남성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질병을 살펴보면 일단 당뇨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알코올 중독, 간경변, 심근경색
이런 질환들이 남성에서 더 많이 나타났었고 이제 이런 가장 이 그 질병별로 좀 묶어 보면 당뇨하고 고혈압 이게 연계 질병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인제 알코올 중독, 간경변, 심근경색 이렇게 같이 묶여서 이런 질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나타났고요. 특히 인제 질환들 중에는 노인들로서 가지고 있는 노쇠라든가 아니면 뭐 치매라든가 이런 건 여성에서 좀 많이 나타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질환은 남성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네. 예 그다음에 인제 자살 사례 아까 제가 전체 현황에서 자살 비율 자살 건수 설명해 드렸었는데 그 자살 고독성 위험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900 몇 건 중에 자살한 사례의 성별과 연령과 뭐 여러 가지 특성들을 쪼끔 분류한 겁니다. 인제 그래프를 몇 개를 같이 섞다 보니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왼쪽에 위에 있는 그래프가 남성과 여성의 연령별 어떤 특성들을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빨간색이 여성이니까 보시면 '남성이 지배적이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수적으로 봤을 때 비슷하지만 이제 64세 이하가 훨씬 더 인제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제 직업과 연령 특성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다 아까 이 자료의 특성상 무직인 경우가 많았지만 자활 근로나 일용 근로를 하고 있는 분들도 한두 분 정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에서 한두 명밖에 없는 그 데이터가 바로 자살의 데이터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질병을 보시면 고혈압, 지체장애, 노쇠, 간경변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돌봄을 받고 있었던 그 사망 직후까지 받고 있었던 돌봄 중에는 공공과 공공민간 모니터링이 중심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망 시 주거 특성은 전체 주거 특성과 다르게 임대 아파트가 쪼끔 더 많았고요. 그다음이 다가구, 주택, 고시원 순이었습니다. 이 자살과 관련된 이런 특성들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득하고 알고 계신 것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임대 아파트에서 자살하시는 그 수급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을 반영하는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예 이 자료는 이제 고독사 위험 계층 중에 남성만 뽑아 놓은 데이터입니다. 남성들만 살펴보니 전반적인 인제 이 남성들의 연령별 주거 특성, 그 남성들의 연령별 사망 시 돌봄 좀 살펴보니까 일단 인제 주거별로 살펴봤을 때 다가구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다가구에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많고 띠가 두껍고요. 그중에서 이제 연령이 낮을 경우에 다가구가 훨씬 많고 남성 전체가 인제 그 64세 이하에서 훨씬 더 많은 비율을 보이기 때문에 '관련 특성들도 동일하게 보인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표준 분포를 갖고 있으나 이제 64세 이하 특히 다가구 주거에서 많이 남성분들이 사망하셨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 주거 비율인 고시원, 쪽방에서도 남성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망 시 돌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남성들인데 남성들의 사망 시 돌봄 패턴들을 보니까 대체로 다 이제 공공의 모니터링을 받은 건 확인이 되고요. 하지만 90세 이상에게서만 가족의 돌봄이 가장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에서 나타난 가족 돌봄 외에는 대부분 다 공공 모니터링 정도의 돌봄을 받으셨던 것이고 네 이런 거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자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1인 가구의 이제 분포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특성이라고 보여집니다. 2020년 서울시 수급자의 성별 현황을 보면 어 여성이 훨씬 많고 그다음에 남성입니다. 뭐 비슷비슷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경우는 남성이 많고 네 고독사 위험 계층 그러니까 혼자 살다가 혼자 돌아가신 경우 그리고 집에서 돌아가신 경우가 월등히 남성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이제 이것과 이제 자살 연관성들을 저희가 많이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특히 인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혼자 살다가 혼자 질병을 앓고 혼자 돌아가시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고독사의 어떤 특성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명되고 예방되고 이제 이럴 필요가 있을 텐데요. 1인 가구 특성들이랑 한번 비교해 보면 제가 마련한 그림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연령별로 1인 가구 연령대 성별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서울시 자료인데 20대와 30대가 굉장히 두텁게 1인 가구가 많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 1인 가구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많은 계층에서의 여성들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남성들의 경우는 오히려 더 이제 이 젊은 층, 그러니까 20대부터 60대 그러니까 65세 이전의 사이에 그 인구가 굉장히 두텁게 1인 가구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계층들이 1인 가구로 살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위험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고요. 2019년 자료인데 서울시 1인 가구 성별별 주거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들이 주로 더 아파트에서 많이 거주하고 아까 저희가 이제 다가구라고 분류했던 가구가 다세대나 단독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세대나 단독주택이 가장 월등하게 단독주택이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이제 다세대가 아파트 다음으로 다세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비주거 건물이라는 것은 아까 고시원이라든가 쪽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걸 텐데요. 그런 주거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 번 반복했지만 수급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자료이고요. 그래서 수급자 전체 현황과 1인 가구 전체 현황을 함께 제가 조금 비교해 보시려고 봤습니다. 수급자들이 특히 여기는 안 나타났지만 고령층이 많아요. 그런 것을 반영했을 때 앞에 제가 얘기한 고독사 위험 계층은 즉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독사 위험 계층은 원래 고독사가 벌어지는 전체 인구보다는 좀 더 고령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좀 통계가 제대로 된 전체 고독사 현황을 같이 가지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비추어 봤을 때 전체 고독사 현황은 좀 더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1인 가구 편성이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조금 이 연구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진행 중인데요. 여러 사례들을 저희가 사례 연구를 하려고 사망하신 분들을 이제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10가지 사례 정도를 지금 쭉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 왔는데 대체로 여러 특성들, 이제 고립되어서 고독사 하시는 분들의 특성들을 알 수 있는 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고시원에 사시고 알코올 중독이 있었고 핸드폰조차도 없었고 이제 이런 특성. 그다음에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우울감이 코로나19 때문에 우울감이 아주 높아졌던 사례. 그다음에 고시원에서 사망하셨는데 단독 가구로 투신 이력이 있는 그런 사례. 주거급여 정도를 받고 계셨던 거고요. 췌장암 말기에 그 장기 질환을 그러니까 장기 치료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플래너의 방문들을 완전히 거절하고 그런 상태에서 부패된 상태로 발견된 경우 이분들도 미혼인 청장년 1인 가구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례들이 질병을 앓고 일자리를 잃고 어느 게 먼저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고립된 삶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가족들과 단절된 것도 이혼이나 이런 과정도 있지만 아예 결혼을 한 적이 없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 전반적으로 고립된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 삶의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키워드들이 있고 최근에는 이런 어떤 질병 특성 아니면 결혼한 적이 없는 가구 특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네, 이 자료는 공공에서 서비스를 그래도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호소하고 그 문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고독사 위험과 관련해서 몇 가지 조금 키워드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공공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최근에 인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반영했을 때 서울시의 인제 그 임대료가 낮은 다가구 주택이나 저층 주거지 그리고 낙후된 주거 환경과 관련해서 이 고독사 위험들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 여관, 모텔에서 달방으로 생활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낙후한 주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더 고립돼서 살고 계실 가능성이 높고 그들이 특히 남성 50대, 60대 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안전망 확보가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 대로 당뇨, 알코올 중독 이런 생활 습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 부분들을 조금 자기의 일상생활을 어떤 관리하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정기적인 그 안보 확인뿐만 아니라 일상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식사, 운동, 여튼 혼자서 할 수 있더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촉진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서울시는 차동을 통해서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2017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전체 동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동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한 120개에서 150개 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안정돼서 지속적으로 조금 이제 서비스로 만들어지고 체계화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저희는 이것을 이제 그 관계망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원을 위해서 관계망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라고 많이 이제 이름을 붙여왔는데 그거보다는 관계망도 중요하지만 관계망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구체적인 안전 확인, 그러니까 여튼 살아계시는지 안전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관계를 맺고 일상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를 도와주는 이런 방식의 지원 체계가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지원 체계가 사실 우리 주변에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게 문제죠. 그래서 아까도 황 교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질환이나 아니면 어떤 질병을 가진 분으로 하지 말고 일상을 회복하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기 고립가구 대상자들에게도 똑같은 키워드로 저희가 일상의 회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일상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계속 어떤 촉진을 해주는 정보를 제공하고 촉진해주는 기능들을 해주는 그 지원 체계 복지기관이든 어디든 이것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확보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오늘 조금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자살과 고독사는 나이가 많은 층보다는 젊은 층에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특성들과 그래서 청중장년까지 아주 폭넓게 자살과 고독사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살까지, 그러니까 고독사는 고립된 삶의 어떤 처절한 결과물이다, 극단적인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자살 후 고독사는 자살하시고 나서도 그만큼 또 오랫동안 아무도 찾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망의 단절이라던가 이런 극단적인 단절의 어떤 그 또 하나의 양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저는 이 정도로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